안녕하세요. 동영상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8주차 시험 보느라고 바쁘고 해서 그럴 때 실습 과목을 이제 진행하는 것들이 뭐 쉽지 않고 해서 그래서 개별적으로 팀별로 이렇게 면담할 수 있도록 하고 후반기에 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뭐 요것들이 또 신흥동 계획하고도 어느 정도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은 후반기로 넘기기보다 8주차 이제 원격 강의가 진행되는 거는 휴강이 아닙니다. 휴강이 아니고 엄연히 이제 각자 있는 곳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휴강 아닙니다. 생활권 계획 부분은 따로 좀 별도로 이렇게 원격 강의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요 후반기 수업 머터리얼들이 지금 업로드 하려고 그러는데 요새 뭐 히스넷이 좀 이상하다 야. 뭐 자꾸 잘 안 돼. 뭐 좀 서버가 아마존 서버로부터 이렇게 뭐 연결된 부분이 있나 본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지금 업로드가 안 되고 해서요.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동영상을 보면서 하고 나중에 자료는 거기 이제 개선이 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권 계획 부분들, 라이프 존 플래닝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조금 다루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신흥동 하는 거에 좀 뭐랄까 계획적이고 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다루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대단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사실 포항시라는 전체 어떤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신흥동을 이렇게 신흥동 재생을 계획한다는 게 그게 뭐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교수가 하라고 하니까 이게 사이트니까 막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이제 건축 스튜디오라든가 좀 더 공간 디자인의 물리적 디자인의 치우친 수업에서는 뭐 그런 인식이 뭐 일반적이지만 도시 계획과 관련된 이 프로젝트에서는 사실은 좀 더 넓은 맥락들 우리가 하는 것들이 결국 뭡니까? 신흥동 주민들을 고객으로 삼아서 그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도심부를 살리고 도심부의 주거지를 이제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도시의 어떤 문화적인 활력도 도모하고 어떤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체 도시 계획의 한 부분으로서 의미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다만 신흥동 주민들을 우리가 클라이언트 삼아서 그들의 어떤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도시계획 근본적인 철학이랄까 개념이랄까 이런 것들 먼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싶어서 이거 잠깐 보여드려요. 이건 별게 아니고 여러분들 뭐 인터넷 두들기다 보면 뻔질나게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인데 그러니까 마침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 기사를 볼 때 이론에도 또 이런 것들은 저도 이게 교과서적으로 배운 적은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시험을 보면 곧잘 나오는 것들이 또 이런 도시계획의 어떤 기본적 개념적 이론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론이란 건 뭐냐면 계획이라는 거의 철학. 그렇죠. 계획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사실 자본주의 사회는 정책이 계획으로 충족된다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의 어떤 자율적인 제어 시스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충족되는 측면이 크거든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결국은 이제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고 또 그거를 탈피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계획이라는 것들이 부분적으로 또는 근본적으로 도입됐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죠. 이른바 수정자본주의적인 접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도시 공간의 계획이라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은 특별히 공간이라는 것은 공공의 자산이거든요. 공익적인 어떤 자산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특별히 시장 경제에 맡겨 놔서는 실패한다. 특별히 어떤 부분에 공공 자원들, 공공 인프라가 도입되어야 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공공에 의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특별히 도시 공간에 대한 것들은 시장 시스템이 아닌 어떤 계획 시스템, 다소 사회주의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계획이라는 것들이 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이제 도시 계획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도시 계획을 왜 해야 되냐라는 데 대해서 어떤 그 이론들도 개념들도 여러 가지 갈라져요. 그 중에 이제 허드슨이라는 사람이 분류한 것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보면 뭐 우리가 예전에 어떤 많이 생각했던 마스터 플래너스의 계획, 뭐 종합적 계획 또는 한 방에 되겠냐, 점진적으로 하자, 뭐 점진적 계획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다른 모든 것보다 여러분하고 지금 뭐 집중하고 싶은 거는 우리 신흥동 계획이라는 게 도시계획 이론상 어떤 관점에 주로 집중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흥동 잘 되는 게 목적일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말이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도시가 잘 되고 도심부가 살아나고 그런 것들이 목적이거든요. 근데 마치 우리가 신흥동 전만을 그냥 온 세상인 것처럼 바라보고 들여다보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과연 계획 이론상에서 어떤 의미가 되겠냐라는 건데 나름 이제 얘기를 찾자라고 그러면 족보가 있더라는 거예요. 족보가 있다. 족보라는 건 뭐냐면 또 근대 이후 다원화된 사회라는 건 뭐냐면 도시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죠.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요. 또 여러 인종과 또 정치적으로 여러 견해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다원적인 사회를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그러면은 종합적인 어떤 마스터 플랜으로서 도시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회의가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뭐냐 전체 도시적인 목표에 의해서 도시가 달라지고 개발하고 재개발하고 막 달라지는데 마스터 플랜 뭐 토지용 계획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거냐 누군가 모든 사람 공공을 위한 거다라고 그러는데 막상 그 계획이 되고 개발이 이루어지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게 아닌데 우리는 오히려 쫓겨날 뿐 누군가는 좋아지고 누군가는 둥지 몰림에 의해서 누군가는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누군가는 땅값이 오르는데 과연 이제 우리는 이런 과정 중에 뭐냐 사실은 종합적인 계획 이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무언가 개발되고 계획된다라고 그러지만 그 공익이라는 게 때로는 뭐랄까 어떤 측면에서 허상의 측면이 있더라는 거죠. 뭐 첫째는 그 공익이라는 게 알고 보면은 좀 더 있는 계층들 또 관료 계층들 또 부유한 계층들만의 어떤 공간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저소득 계층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집도 없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나아질 게 없더라 어떤 그런 어떤 측면도 있는 거고 그럼 그게 과연 공익이냐라는 거고 또 어떨 때는 뭐냐면 진짜로 실제적으로 누군가가 이득을 받는가에 대해서 아무런 고려가 없이 막연하게 그냥 공익을 위한다는 어떤 명목으로 도시가 또 달라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죠. 그래서 경제학 쪽에서는 아예 공익이라는 게 없다라는 선언이 나오기도 했고 또 계획 쪽에서도 그래가지고 계획가들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종합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계획을 한다는 것들이 어떤 의미에선 허상 아니냐 이렇게 다원화된 세상 이렇게 크고 광활한 대도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대도시에서 사실은 어떤 계획을 하든 간에 누군가는 이득을 받고 누군가는 손해를 받게 되는데 특별히 손해를 받는 사람들이 늘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이런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많이 나온 얘기들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이제 어드보커스 플래닝, 어드보커시 하면 이제 변호하다, 옹호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획이 말하자면 누군가를 변호하는 거예요. 계획가가 누군가를 변호사처럼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대변을 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의 계획이라는 것들도 계획가의 활동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선언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비도프라는 사람이죠. 다비도프라는 사람이 이제 주로 얘기하는 어드보커스 플래닝인데 옹호적 계획은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모든 계층의 이익을 다 대변하는 게 아니라 계획가들이 특정한 계층들, 특정한 그룹들, 특정한 지역의 사람들을 대변하는 계획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뭐 그 대변하는 사람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또 공간적인 약자에 해당하는 것들이겠죠. 약자라는 게 뭐 가진 자, 뭐 없는 자 이런 어떤 계급 대립적인 꼭 그런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도시 안에는 뭐냐면 약해서 죽어가는 문화도 있고 그렇죠. 보존해야 될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없는 가운데 뭐 사라져가는 것들 그것도 일종의 어떤 약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조그마한 골목 상권인데 몰려나가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약자고 뭐 등등 여러 차원에서 뭐냐면은 그것들 세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사라져갈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약자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계획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계획을 하는 거 이전에 이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계획가들은 공간상에서 소외되기 쉬운 그런 어떤 장소, 그런 계층, 그런 그룹, 그런 지역들을 찾아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형태의 계획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어떤 시민단체 활동만과 꼭 연결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니고 계획가들이 공공계획가로 있으면서도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뭐 민간의 계획가이면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렸다고 볼 수도 있죠. 말하자면 자기가 민간 계획가, 민간 건축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해서 특별한 어떤 마을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 마을이 최선으로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의 어떤 계획을 이끌어낸다라든가 그런 활동을 하는 것들, 그런 활동을 하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크게 그 철학적이고 개념적인 베이스는 옹호적 계획 이론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원적 가치가 혼재하는 사회에서 사실은 계획 수립 또한 다원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 말은 뭐냐면 중앙에 또는 권위가 있는 자들에 의한 계획 가운데 숨겨진 1cm, 그러니까 거기에 공백으로 생기는 계획 부분들, 그 부분들은 누군가가 나와서 메꿔줘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약자에 대한 것들. 그래서 신흥동 계획이라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실 전체 포항 도심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이 뭐 굳이 이런 의미가 있다 저런 의미가 있다, 당연히 공간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도심 내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주거지 한 조각,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떤 옹호적인 계획을 하는 프로세스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우리가 바른 이해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막연하게 옹호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전체 도심부의 계획 가운데 과연 타당한가, 합당한가, 또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돌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모든 주거지들이 도심 외곽으로 다 밀려나가고 있는 시점에 도심부 한가운데 고립돼서 남아서 죽어가는, 노령화돼가고 있는 타운 하나를 다시 건전한 주거지로, 지속가능한 주거지로 돌린다는 것은 당연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 한동대학으로서, 학생으로서 도심의 한 지역, 약자들의 지역에 어떤 옹호적인 계획을 한다. 우리가 계획가로서 그들을 변호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참여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내용들은 말하자면 일종의 어떤 장소 마케팅 측면. 이 글씨가 제대로 안 돼요, 이게. 장소 마케팅이란 측면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소 마케팅이란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공간 디자인, 공간의 얼번 플래닝, 얼번 디자인이 더 크냐 아니면 장소 마케팅이 더 크냐라고 그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장소 마케팅이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물론 경영 경제학에서 말하는 마케팅이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좁죠. 그 마케팅은 뭐예요? 기업체에서 어떤 서비스나 재화를 만들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수요를 많이 만들까? 수요자들을 뭐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수요자들, 소비자들 어떻게 하면 꼬실까라는 측면에서 되는 것들이 사실 경영에서 말하는 마케팅이에요. 근데 장소 마케팅이란 말이 붙으면요, 이 마케팅이라는 의미도 굉장히 달라져요. 장소가 되는 순간 장소라는 건 뭐예요? 정해진 어떤 사적인 제품이 아니죠. 공공의 부재죠. 공공의 부재이면서 모든 사람 커뮤니티 자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마케팅이라는 건 말하자면은 공공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공공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면서 또 한편으로 뭐냐? 이거는 꼭 수요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차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차원만이 아니고, 그거를 생산하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이득을 제공하는 차원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제품 마케팅과 훨씬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신흥동이라는 장소에 어떤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신흥동을 갔다가 방문하게 될 사람, 신흥동에서 무언가 시간을 또는 자금을 소비하는 어떤 관광객, 방문객만을 우리가 꼬시기 위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고 당연히 그런 모든 활동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은 건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요. 지속 가능한 사업체를 이루게 되고요. 마을에 대한 어떤 정체성, 자긍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같이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되었을 때 외부 방문객도 오는 거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장소에 대한 어떤 자신과 확신이 없고 정체성이 없는데 누가 그 마을을 방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소 마케팅이라는 건요, 마케팅이란 말이 붙었지만 훨씬 더 공공적인 의미고 공급자와 수요자를 동시에 타겟팅으로 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장소 마케팅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제품 마케팅 같은 경우는 제품은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우리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팔아보려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차원에서 이제 마케팅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광고도 하고 이 제품의 어떤 약점은 슥 가리고 강점은 뭐 이렇게 강조하면서 끝내주는 카피를 하나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마케팅 또는 광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장소 마케팅이 되면요, 이것은 뭐냐면 물론 비슷해요. 그 장소의 어떤 강점을 찾아내고 약점을 보완하고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동일하게 하긴 하는데 우리는 뭐냐면 장소를 만드는 과정 자체에도 참여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품 마케팅은 사실은 마케팅하는 데에서 제품 자체를 갖다 규정하지는 않죠. 근데 우리는 장소를 갖다 분석하고요, 장소성을 만들어내고 부족한 공간 우리가 디자인해서 개선하고 창출하고, 장소라는 자원을 우리가 직접 디자인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마케팅까지도 접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종합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공간을 갖다가 디자인하는 노력보다도 장소 마케팅이라는 더 큰 거죠. 그렇죠? 단순히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걸 디자인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모르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장점 잠재력까지도 바라보고 그걸 갖다 디자인해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걸 디자인해 주면서 또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그 마을의 브랜드가 되고 그 마을의 정체성이 되고 그 마을에 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장소적인 매력이 되고, 그런 부분들. 자, 그런 것까지가 이제 뭐냐면은 다 장소 마케팅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플래닝하고 디자인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이 물론 아예 여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팀들도 좀 일부 있고, 뭐 이거를 주로 이제 하고 있는 팀들도 있고, 그 사이 정도를 하고 있는 팀들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전체 수업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모든 우리가 하고 있는 디자인들, 공간의 변화들, 프로그램들 뭐 등등을 합해서 신흥동이란 장소의 마케팅 내지는 브랜딩을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그렇게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케팅과 브랜딩이라는 게, 그렇죠? 마케팅과 브랜딩이라는 게 우리 경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것과는 좀 더 다른 의미가 된다. 그러니까 수요자와 마을 주민들을 동시에 타겟팅하는 그런 측면이다. 훨씬 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고차원적이고 공공적인 차원 접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도시재생의 한 지역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그런 개념 틀이 아니겠냐라고 생각이 돼요. 자, 말이 나온 김에 장소 마케팅, 자, 플레이스 마케팅 또는 스페이스 마케팅이라고 그러는데, 뭐 요런 것들에 또 뭐 학자 따라 다른데, 카라는 분이 이제 이걸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걸 또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장소를 마케팅한다는 거, 브랜딩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냐? 세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해요. 장소 마케팅이 지역 경제 추구형, 대략 뭐 말만 들어도 대략 어떤 의미인지 이해는 가죠. 또는 뭐 지역 문화 추구형도 있다라고 그래요. 이 글씨가 조금 부드럽게 쓰여지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역 뭐 통합 추구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지역 경제, 지역 문화, 지역 통합, 뭐 말 그대로 되나 보다. 자, 지역 경제 추구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 지역이 경제적으로 활성화되고 개선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있는 그런 플레이스 마케팅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 경제 추구라고 그러면은 1차적인 타겟이 누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경우에 지역 경제를 우선으로 한다라고 그러면 기업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기업체라는 건 뭐 그 지역을 개발하는 건설업체, 개발업체, 부동산업체, 사실 그들이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흥황하다는 건 뭐예요? 사실은 그 마을 주민이 뭐 못 살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사업체를 얻고 뭐 개별적으로 어떤 소득이 창출되고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마을에 어떤 낡은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형태로 개발되고 재개발되고 또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거죠. 말하자면 경제 자체에 초점을 둔다라고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 좀 더 개발 측면의 어떤 디자인하고 좀 더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 마케팅이지만 장소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경제에 초점을 둔다라고 그러면 결국 기업체가 들어와야 되고, 기업체를 끌어들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공간을 개발하고 재개발하는 측면들, 물리적인 변화, 젠트리피케이션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사실 이 두 가지가 꼭 칼같이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그렇죠. 지역이 어떤 대규모로 뜯어내고 기업체를 꼬셔서 개발을 하게 하는 것만, 그것만 지역 경제겠냐? 소소하게 그 마을의 어떤 특성들, 관광적인 요소들, 마을의 매력 요소들, 이런 것들을 잘 발굴하고 우리가 포지셔닝을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일종의 어떤 문화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경제를 추구하면서 뭐 대규모 어떤 개발보다는 지역의 어떤 지역적인 산업들, 지역적인 관광들 이런 것들에 좀 더 영향을 비중을 두는 그런 차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인 거, 지역의 어떤 정체성들, 지역의 잠재력들, 지역 역사나 장소성을 갖다 살리는 차원에 집중하는 플레이스 마케팅 같은 경우는 지역 문화형이라고 그러는데 지역 문화형도 때로는 이렇게 지역 경제를 또 살리는 것과 연결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구분되는 게 아니고 서로 연속선상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역 통합 추구형이라는 건데 이거는 지역의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뭐 정치적이라는 게 뭐 민주당, 새나라, 새누리당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좌파, 우파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역의 어떤 지역이 그러니까 지역이 파편화되어 있고 지역의 어떤 지역성 또는 커뮤니티가 없을 때 지역을 통합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마케팅들도 있을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딴 게 아니고 뭐 파리지앵이라는 얘기겠죠. 파리지앵. 파리 사람들은 좀 더 나름대로 뭐 고상하고 예술적인 감성이 있고 박애주의적 이런 차원에서 파리지앵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것이 뭐 플레이스 마케팅의 결과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플레이스 마케팅의 어떤 지역의 통합,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정체성 차원의 통합, 아니면 또 지역의 뭡니까 정치적인 차원의 통합, 뭐 등등, 아니면 지역의 어떤 복지적인 차원의 통합. 우리 지역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생활 기준을 이렇게 삶의 질을 이 정도까지 이렇게 우리는 보장해 준다라든가 어떤 그런 차원에서 지역 통합을 위한 어떤 차원의 플레이스 마케팅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지향할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들은 재생, 특별히 이번에 도시 재생을 하면서도 하나의 어떤 정해져 있는 마을 단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하는 모든 재생 활동은 어떻게 보면 플레이스 마케팅과 관련이 있겠다. 마케팅이 꼭 상표를 붙여가지고 막 팔아붙이자는 게 아니에요. 지역 문화를 통해서 지역의 어떤 정체성을 마련하는 것들, 지역의 어떤 통합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들,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들, 그런 것들도 플레이스 마케팅에 해당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수업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크게 봐서는 플레이스 마케팅의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는 수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얘기는 어쨌든 요 정도로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수업 내용에 해당하는 걸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활권 계획에 대한 것들인데요. 생활권 계획에 대한 것들. 그동안 우리가 한 것들이 뭐냐면 도시의 어떤 경계를 이렇게 두고 그 경계 가운데 도시의 어떤 체계라든가 또는 뭐 교통 시스템 전반적인 어떤 골격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다뤄봤죠. 여러분들이 아마 좀 많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왜냐? 자, 거대한 스케일의 메가 스케일의 어떤 도시의 틀을 다루는 것들 해본 적 없죠, 여러분들? 뭐 심시티 같은 거나 좀 해봤을까? 없죠. 그래서 마침 뭐 이 그림책에다가 뭐 낙서하는 듯이 여러분 막 그리고 그랬을 거예요.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여러분이 기껏 해봤다는 건 뭡니까? 사이트 플래닝 정도는 해봤죠. 건축보다 조금 더 큰 걸 했다라고는 여러분 사이트 플래닝 정도 한 거야. 뭡니까? 이런 단지가 있으면 거기다가 뭐 공용 공간 넣고 건물 배치하고 뭐 동선 넣고 외부 공간 넣고 상가 넣고 뭐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뭐 등등 이런 것들 분석하고 하는 것들 있죠. 자, 건축의 조금 확장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사이트 플래닝 해봤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자, 어쨌든 이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어요. 그 눈으로라도 많이 훈련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해보려니까 뭐 답답하고 잘 안 되죠. 자, 요거는 어느 정도 방법론이 있어요. 건물을 갖다 배치하는 방법, 외부 공간과 건물이 만나는 방법, 결국 공용 공간을 배치하는 건 이렇게 하고 뭐 저렇게 하고 어느 정도 방법론이 있는데 요게 대해서 여러분 방법론이 어디 있는 걸 잘 모르겠죠. 그래서 기껏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일종의 어떤 바둑을 복귀하듯이 복귀하는 훈련 정도를 우리가 지금 해보고 있는 거죠. 복귀.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사실은 도시 전체의 어떤 골격을 짜고 도시의 틀을 짠다는 건 마치 저는 바둑을 놓는 과정에 많이 비유를 하고 싶어요. 바둑 놓는 거. 사실 바둑 놓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배우기 굉장히 어려워요. 바둑은 왜냐면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고 여러분 뭐 바둑 안 둬봤죠? 그러니까 저는 뭐 바둑 잘 두는 것 같은데 저도 바둑 못 둬요. 그냥 모르면서 그냥 들은 걸로 떠드는 거야. 바둑이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바둑이 어떤 방법론이 없고 딱 이렇게 둔다 저렇게 둔다 뭐 매뉴얼이 딱 있는 게 아닌 이유가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죠. 상대에 따라서 또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알파고를 통해서나 간신히 바둑이 어느 정도 컴퓨터가 둘 수 있게 됐다는 것도 뭐냐면 너무나 많은 경우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딱히 빠른 시간 내에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배우는 방법이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바둑의 수가 누워졌는지를 역사를 봐가면서 천천히 하나둘씩 따라해가는 복귀하는 훈련. 이런 것들 하면서 바둑 프로들이 어릴 때부터만 뭐 한 5살, 10살부터 그냥 프로 입문 훈련을 받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커가지고 한 20살 정도 돼야지 간신히 이제 데뷔하고 1승 올리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도시를 계획하는 측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건축이나 단지 계획 차원처럼 방법론에 의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어쨌든 도시를 신도시를 설계하고 그 틀을 잡을 수 있으려면은 기존의 어떤 도시가 놓여지고 생성되는 방법들 또 그것들이 나타내는 장단점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한번 따라둬 가면서 바둑을 갖다가 예전에 뒀던 바둑을 따라둬 가면서 배우듯이 계획도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복귀하면서 배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바로 그런 측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자, 큰 메가 스케일로서의 도시의 틀을 갖다가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 그다음에 사이트 플래닝 했는데 이 사이에 너무 광활한 틈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이에 도시의 한 부분을 계획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이제 큰 틀을 갖다 계획하는 거 하고 인데 가운데 결국 도시의 부분이 어떤 시스템과 어떤 프레임과 어떤 플로우 가운데 도시 속에 짜맞춰져 가느냐 그런 거에 해당하는 요 가운데 부분이 지금 텅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힌트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말하자면 어떤 이른바 근린주구론 지금 확장되면서 어떤 생활권 계획 생활권 계획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대해서 힌트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론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별건 아니고요. 근린주구 이론 자체는 물론 클라렌스 페리가 얘기했을 때는 하나의 마을, 도시는 잘 모르겠고 하나의 마을이 이런 식으로 돼야지 인간적이고 공동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내놓은 이론인데 현대 도시에서는요. 여러 개의 근린이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는 방식을 갖다가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기묘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근린이 그럼 모여서 하나 시스템을 만들어서 도시 가운데 쇽쇽 들어가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생활권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근린주구론과 생활권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아직 업로드는 못했지만 나눠드릴 머터리얼인데요. 이걸로는 조금 부족하니까 먼저 단지 설계 뭐 안 배운 사람도 있을 텐데 거기에 있는 어떤 머터리얼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도시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자, 도시의 큰 틀 말고 하나하나의 어떤 부분 말고 결국 그러면 도시 하나하나의 각 부분들이 큰 도시의 틀로 어떤 식으로 결합되어 들어가느냐라고 할 때 그 키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생활권이라는 거예요. 생활권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뭐 일단 한번 봅시다. 생활권의 의미 쭉 나와 있는데 도시의 각 부분이 뭐예요?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존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뭐 당연히 나눠지죠. 상업존, 뭐 업무존, 주거존. 그런 토지형 계획 차원의 존 말고요. 공간적인 물리적인 성격의 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도시의 각 부분이 예를 들어서 워킹존하고 얘기하면 뭡니까? 사람이 걸어서 커버할 수 있는 범위의 존이죠. 그리고 우리가 네이버हु드 이론에서 이미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뭐냐면 걸어다닌 범위 내에서 되도록이면 이웃관계, 친교관계, 자기의 어떤 친숙한 공간을 만들기 원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현대인들은 그냥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고달픈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네이버후드 티어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자, 시간이 아무리 흐르고 또는 정보통신이 아무리 발달되고 카톡이 아무리 이렇게 카톡을 누르는 내 손가락이 분당 200타가 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내가 직접 걸어다니면서 얼굴을 닿을 수 있는 내 친교 범위를 갖다가 해치는 방향으로 나가진 않을 거라는 게 최근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카톡이나 정보통신이 어떻게 돼요? 워킹존 내에서 내가 만난 어퀘인턴스, 그러니까 내 면식이 있는 사람들, 그들과의 친교를 늘리는 쪽으로 나갔지. 카톡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 북극에 있는 내 친구랑 교통하느라고 바로 옆에 있는 친구랑은 친교를 갖다 끊고 나는 글로벌인이다.
나는 동네에는 친구가 없고 미국에는 친구가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은 없더란 얘기예요. 오히려 워킹존 내에서 만나는 친교 범위를 친교의 어떤 강도를 정보통신이 오히려 강화해 주는 어떤 그런 추세를 보고 사실 우리가 많이 놀라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하나의 동네 나와바리 워킹존이라는 건 도시 공간이 나눠진 어떤 하나의 유닛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단위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라고 그러면은 도시 공간을 갖다가 하나하나 바둑판처럼 하나하나의 어떤 또는 세포 조직으로 나눈다라고 그러면 하나하나의 세포는 결국 걸어 다닐 수 있는 범위는 대략 봤을 때는 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뭐 한 중심에 있다라고 그럴 때 한 4,500m 걷는 거는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뭐 체력 따라 다르고 뭐 부름 나간 녀석들도 있고 허리 나간 녀석들도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건강 상태에 있다라고 그러면 4,500m 정도는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한 뭐 크면은 1,000m, 1km 아니면 보통 한 500에서 800m 정도 범위 내에 있는 요 어떤 범위 이런 것들 안에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유닛으로 작용해서 도시를 만든 하나의 유닛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시스템과 플로우를 맞춰서 잘 짜맞추다 보면 도시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네이버후드 티어리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자 이런 차원도 있지만 도시계획 차원에서 뭐예요? 도시의 어떤 전체 시스템을 이루는 하나의 유닛을 갖다가 만드는 그런 차원의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워킹존은 특별히 모든 존보다도 중요하게 도시의 기본적인 유닛의 어떤 성격을 가진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 뭐예요? 요것이 하나의 유닛이지만 이런 여러 유닛들이 모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좀 더 큰 존들이 되는 거예요. 좀 더 큰 존들을 우리가 또 특별히 사람들 생활 패턴과 연결시켜서 설명하자면 또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어텐딩 존이 있죠. 출석 범위 뭐라고 그래야 되지? 출석 통학 범위 하여튼 모르겠어. 통학 범위 정도로 하자.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는 뭐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뭐 자전거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가기 마련이지. 그러니까 조금 더 큰 차원의 범위들이 있고 또 그리고 가장 큰 차원의 어떤 우리 생활권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의 범위 중에 제일 큰 것들은 뭐예요? 당연히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입구멍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하다 보니까 일하러 가는데 일하러 가기 위해서는 임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생활 무리를 해서라도 가장 큰 범위의 어떤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출퇴근하는데 5시간, 6시간 걸리는 사람도 있다라고 그러죠. 최고. 우리나라도 뭐 한 서너 시간 출퇴근하는데 걸리는 사람은 많아요. 뭡니까? 커뮤팅 존인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는 나는 도시 변두리에 사는데 도심부까지 이렇게 끝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통구도 나타나죠. 심지어 나는 신도시에 있는데 모도시에 있는 중심부까지 왔다 갔다 출근하고 퇴근하는 경우도 생겨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커뮤팅 존이고 이제 커뮤팅 존 정도가 되면은 그게 뭐예요? 그야말로 하나의 어떤 메트로폴리스 전체의 범위가 돼. 그렇죠? 대부분 위성도시나 이런 데서 최매각이고 위성도시나 이런 데서 도시의 중심부까지 CBD까지 출퇴근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의 활동 범위라는 게 도시의 어떤 구성 요소를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워킹존 같은 경우는 내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범위이면서 어떻게 돼요? 도시 하나하나의 세포를 이루는 기본 단위. 근데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커질 수 있는 가장 큰 개체. 그렇죠. 그 세포가 아무리 많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많은 크기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포가 모여서 커질 수 있는 가장 큰 개체는 결국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범위 정도로 규정되는 커뮤팅 존.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의 어떤 도시 생활권의 가장 큰 크기를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이 커뮤팅 존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커뮤팅 존이 도시가 어떤 식으로 구성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이버후드 티어리를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네이버후드 티어리는 바로 자, 워킹 존을 얘기하는 거고요. 워킹 존으로서 도시의 구성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세포, 하나하나의 유닛을 이루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유닛들이 어떤 식으로 모여야 되냐? 결국은 우리가 하나의 커뮤팅 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출퇴근하는 범위까지 이르는 큰 도시를 하나 만들 텐데, 그럼 그 세포들이 어떻게 모여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몸을 만들어야 되냐?
무조건 그냥 생으로 세포만 쫙 모인다고 몸이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세포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어떨 때는 어떻게 돼요? 장기를 만들어야 돼, 장기. 뭐 간도 만들어야 되고 쓸개도 만들어야 되고 위도, 장도, 뇌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유닛들이 모여 가지고 다시 좀 더 큰 형태의 생활권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생활권들이 또 서로 연결되고 핏줄로 연결되고 뭐 서로 통하고 교류하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몸이 되는 한 도시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 너무 유기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딴 건 모르겠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자, 워킹 존들이 어떤 서로 간에 연결하고 소통하고 교류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잘 꿰이다 보면 좀 더 큰 존으로 변하게 되고요. 말하는 장기가 되게 되고 그 장기들이 종합적으로 잘 시스템화돼서 모이게 되면 전체 하나의 도시생활권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이버후드 티어리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그림을 조금 더 이제 생활권 차원을 갖다 실제 우리가 지리적인 차원에서 한번 개념적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내 집인데, 자, 내 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 집 근처에는 나의 하나의 나와바리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훗, 그리고 네이버훗의 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가다 보면은, 자, 커뮤니티라고 영어에서 이름 붙였는데, 뭐라고 할까? 내가 일상적으로는 내가 어떤 뭐 식료품을 산다라든가 또는 음료수를 산다라든가 뭐 담배 피우는 사람 같은 담배 가게 정도를 들린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이버훗 내에서 여러분들이 다 충족을 해요. 담배 한 갑, 음료수 한 갑 사기 위해서 백화점까지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네이버훗 범위예요. 자, 지금 나는 뭐냐면 도시의 라이프존 그 위계를 갖다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물건 사는 행태를 기준으로 이제 이번엔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그거보다 좀 더 큰 단위에 지금 생활권이 있더라는 거야. 네이버 다음에 네이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일상용품을 사는 그런 범위. 근데 커뮤니티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커뮤니티 정도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돼? 친구를 만나서 조금 뭐 수다도 떨고 뭐 차도 한 잔 마시고 이런 정도 하려고 그러면은 왠지 그런 거는 동네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죠. 조금 어떻게 됩니까? 여러 동네와 동네 사이에 있는 조금 더 큰 중심. 말하자면 어떤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어떤 상가라든가 또는 대로변에 있는 뭐 카페, 스타벅스 이런 정도 가서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떤 중심 레벨을 갖다가 우리가 커뮤니티 센터라고 영어에서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이런 또 나와바리가 또 하나 있는 거죠. 이런 전이. 그럼 그것뿐이냐? 리저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리저널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 뭐 조금 그래도 계절 따라서 좀 좋은 옷을 하나 여러분이 입고 싶다라든가 또는 내가 조금 그래도 망설이고 선택해가지고 사는 어떤 제품들 그렇죠? 그런 정도가 있으면 그런 걸 갖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조그마한 전자제품 하나 사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갖다가 동네 가게에서 그냥 슈행 사버리지 않죠. 좀 더 생각하고 고르다가 좀 더 큰 중심지에 가서 고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또는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고차적인 문화생활을 하고 싶다라든가 할 때 동네에서 뭐 연극 보고 이런 사람도 거의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경우에는 망설이다가 한번 조금 이제 좀 더 길게 여행을 떠나서 방문하게 되는 리저널 센터라는 게 있어요. 한 지역 센터. 요거는 거의 조그마한 소도시 레벨 정도가 돼요. 리저널 센터 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백화점도 있고요. 큰 쇼핑몰도 있고 뭔가 이제 내가 골라서 뭔가를 살 수 있는 선매품이라고 그래서 선매품 또는 전문품은 뭐 자동차, 카메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걸 살 만한 어떤 중심지가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리저널 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나와바리도 또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자, 존이 말하자면 일명 나와바리가 좀 더 커지고 있죠. 자, 나와바리의 이제 끝판왕이라는 건 이제 CBD라는 게 있어요. CBD. 요건 이제 큰 도시의 어떤 중심지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뭐가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가장 큰 생활권의 범위에는 뭐가 있어요? 뭐 상업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는요. B가 있어, B. 뭡니까? Central Business District. 비즈니스가 있어요, 비즈니스. 이 비즈니스는 뭐예요? 일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일자리. 그러니까 아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했죠. 말하자면 내가 일자리를 위해서는 어디라도 갈 수 있다. 한두 시간 통근 거리도 이제 마다하지 않는 게 이제 우리 생활권의 끝판왕인 통근권이죠, 통근권. 그러니까 도시의 중심부에는요 일자리들, 대기업들, 중소기업들의 본사가 쫙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됩니까? 출퇴근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내가 극복하는 공간 범위의 최고 끝판왕이죠.
그러니까 결국 도시는 뭘 중심으로 이루어지겠어요? 하나의 CBD를 중심으로 하나의 도시가 이루어진다. 보통 이렇게 규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CBD에는 물론 상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자리를 공급하는 주요한 기업의 건물들, 본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지금 우리가 뭐냐면 사람들이 먹고 살고 생활하는 문제를 힌트로 해가지고 도시를 어떻게 됩니까? 대략 네 가지의 위계적인 존, 나와바리로 구성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자, 일상용품을 사는 일상적인 행태들, 산책하고 놀고 뭐 그런 정도. 한 친구를 가끔마다 만나는 정도의 레벨. 조금 망설이다가 고급 제품들 선택해서 어떤 제품을 사는 정도의 어떤 그런 또는 쇼핑을 하는 그런 정도의 레벨들. 내가 출퇴근해서 진짜 깊숙이 도심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레벨들. 아,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은 네이버후드 존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일종의 어떤 세포 단위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커뮤니티 단위를 이루고 또 그런 것들이 또 더 모여서 리저널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더 모이고 모여서 CBD를 만들고 하나의 그러니까 도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한 4개의 위계 정도로 구성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네이버훗을 우리가 만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한 4단계까지 꿰게 되면 결국 도시의 어떤 형태로 나아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생활권이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생활권 계획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도시가 그러니까 단지 계획하고 도시의 형태가 연결되는 이 중간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네이버후드 티어리가 기본으로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물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질문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알겠는데 그러면은 네이버후드에서 결국 전체 도시생활권까지 가는 도시생활권이 이렇게 몇 개의 위계가 있다는 걸 알겠는데 아니 그러면 가운데 왜 이게 꼭 왜 4개 단계만 있어? 5개 있지 않나? 6개 있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할 텐데 4개라고 얘기하는 건요. 이거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증적인 결과예요. 실증적인 결과. 실증적인 결과라는 건 뭐냐면 도시 지리학자들이 이 도시 저 도시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생활권이 어떤 패턴으로 나눠지냐 했더니만 그 결과적으로 뭘 찾았냐면요. 첫째, 사람들은 지금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위계적인 패턴을 가진다. 위계적이란 건 뭐예요? 한 단계 다음에 그 다음에 뜀뛰기에서 2번째 단계, 뜀뛰기에서 3번째 단계, 뜀뛰기에서 4번째 단계 이렇게 뜀뛰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본되는 유닛과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분명히 구분되는 패턴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갖다가 우리가 hierarchical, 위계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첫째는 사람들의 생활권은 연속적인 게 아니라 띄엄띄엄 이렇게 뜀뛰기를 하는 위계적인 패턴으로 있더라. 이게 첫 번째 발견이고요. 둘째는 뭐냐면 그 위계가 많아봤자 딱 4개 나오더라는 거예요. 딱 4개. 대도시로 가면 4개까지 나오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소도시로 가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늘어나지 않고 당연히 줄어들겠죠. 지방 소도시에 산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3개의 생활권만 가지고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대도시 살면 CBD가 있는데. 그러니까 포항시만 하더라도요. 사실은 CBD가 잘 안 보여. 중앙동 중앙상가 나가도 거기에 뭐 업무 시설이 있고 기업체가 있어 사람들이 거기 출퇴근하고 있고 목걸이에 뭡니까 이름표 달고 쫙 뭐 점심때 나오고 이런 거 있나요? 아니죠. 그냥 상가 정도 있고 소매상업 정도 있죠. 사실 포항만 하더라도 CBD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CBD는 웬만한 대도시 이상에 나타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방의 중소도시 살면요, 사실은 위계가 3개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위계가 4개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위계에서 규모가 줄어들면서 3개의 위계로 나타나더라는 거야. 그런가 하면 이제 시골의 읍면으로 가면 진짜 뭐예요? 커뮤니티 레벨에서도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요 4개의 레벨 위계는 늘 나타나요. 미국 도시든 우리의 도시든 늘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야. 왜 그럴까? 왜 그럼 꼭 4개로 나타나는 걸까? 그거 잘 모르겠어. 근데 사람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동하는 능력, 심리적인, 생리적인 한계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거의 비슷한 거예요. 공간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비슷해. 슈퍼맨이 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큰 영역에 머물러 살고 뭐 출퇴근하고 또는 친구를 만나고 오가고 산책하고 이런 패턴들이 공간적으로 결국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이나 대충 뻔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뻔하게. 그래서 뻔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 대략 4개의 위계의 생활권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또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크게 다르지 않더라. 그게 바로 JBL 벨이라는 어떤 도시지리학자들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실제로 신도시 계획할 때도 어떻게 돼요? 신도시 계획할 때도 한 인구 30만, 50만의 큰 도시를 만든다. 그럼 보통 이런 4개의 생활권 패턴으로 도시를 계획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CBD를 하나 두고 그 다음에 네이버후드가 있고, 근데 네이버후드랑 CBD를 바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후드 한 서너 개가 묶이면은 커뮤니티 센터가 있고, 그리고 이 커뮤니티가 한 3개, 4개, 5개 정도 모이면 한 리저널 센터가 있고, 이 리전들이 또 한 서너 개가 모이면 그제서야 CBD가 되고, 그렇죠? 근데 도시의 규모나 인구가 그거보다 작다 그러면 어떻게 돼? CBD 생략 리저널까지만 또는 커뮤니티까지만. 네이버까지가 되면 이건 진짜 뭐 시골 마을 어디 저 고속도로 가다 보면 있는 한적한 시골 농촌 마을 그런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도시는 CBD이거나 아니면 리저널 레벨 정도까지 해서 끝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것들이 생활권 계획과 도시 계획, 그리고 네이버후드 단위가 어떻게 전체 도시 생활권 가운데 결합되나를 알려주는 도시 지리학의 발견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뒤에 자료를 좀 보면 이게 이제 네이버후드 티어리죠. 클라렌스 페리가 네이버후드 티어리를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사실은 뭐냐면은 이것이 도시 계획의 기본 단위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걸 가지고 도시를 어떻게 계획해야 되느냐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다만 이제 오늘날에 자동차가 많아지고 자동차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갈라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 적당하게 자동차를 갖다가 적당하게 돌아가게 해가지고 적당하게 자동차는 외곽으로 돌아다니게 해서 내부는 사람들에게 보행자로서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을에 중심부를 두고 어떻게 됩니까? 외곽에는 좀 상업들을 두고 가운데에는 주민들에서 커뮤니티 기능을 두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의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하나의 어떤 어느 정도 고립적인 생활 패턴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제일 적당한 크기는 내가 봤을 때 대략 얼마더라? 2분의 1 마일 정도가 될 것이다. 2분의 1 마일 정도. 뭐 남자들은 야구 좋아하는 남자들은 이게 얼마인지 대략 알 텐데 다른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죠. 1마일 1.6km니까 뭐예요? 결국 800m라는 얘기죠. 800m 여기에. 아까 얘기했지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큰 부담이 없는 어떤 보행의 최대 거리 한 400m, 500m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건 보행 거리의 2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크기라는 건 뭐냐?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워킹 존인데요. 워킹 존의 범위.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유닛 세포 단위라고 그랬죠. 세포 단위. 그래서 클라렌스 페리가 얘기한 거는 오늘날 우리가 볼 때 도시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가장 낮은 단계의 공간 존, 말하면 세포에 해당하는 존, 그런 도시의 어떤 유닛 단위를 밝혀준 데 의미가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뉴 어바니즘 지난번에 발표한 팀도 이제 보여줬던 그림이 이거였는데 이게 아니라고 내가 그때 뭐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이버후드에 대한 어떤 다른 접근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알려준 3단계 그림이에요. 일단 1927년에 클라렌스 페리가 네이버후드 티어리를 얘기를 했고요. 사실 이건 미국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이론이에요. 미국에서는 뭐냐면 땅은 넓고 자동차는 많고 기름은 싸고 하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마구마구 흩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그러니까 너무 많이 흩어져 사니까 어떻게 돼요? 도로가 아무데나 있고 사람들의 삶이 파편화되는 거죠. 뭐 기름을 너무 많이 쓰고 지속 가능성 떨어지고 컴팩트를 해야 돼. 이런 차원 이전에 사람이 이게 정신없어서 커뮤니티가 없고 사람이 너무 분산돼 살 수가 없겠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모여 살자라는 차원에서 클라렌스 페리가 얘기한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바로 네이버후드 티어리예요. 그래도 최소한 구역구역으로 모여 살자. 그런데 교회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런 네이버후드에 대한 전통적인 미덕들 당연히 사라지죠. 당연히 사라졌어. 그러니까 이게 1980년대 교회화된 어떤 미국의 교회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주거 지역의 패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인데요. 보면은 뭐 어떻습니까? 그냥 분산적으로 중심도 없고 패턴도 없고 그때 개발사에 따라서 어떤 개발사는 뭐 이렇게 순환형으로, 어떤 개발사는 이제 타운하우스형으로, 어떤 개발사는 그냥 뭐 그 격자형 패턴으로, 그러다가 갑자기 중간에 땅 크게 내가지고 어떤 쇼핑몰이 하나 뻑 생기기도 하고 고속도로는 그 사이를 쭉 따르고 지나가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분산적이고요. 모든 연결이 다 도로만 되어 있고 도로로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하나의 커뮤니티로서 네이버후드로서 활동하겠습니까? 아니죠. 전혀 아니야. 또 여기 있는 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심지어는 뭐 천리 만리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 몰이 좋다라고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오고 이 마을의 중심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그냥 파편화된 이런 그 미국의 교외 지역 도시의 삶들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이걸 갖다 트래디셔널 네이버후드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요거 트래디셔널 네이버 요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서버반 스프로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서버반 스프로. 그러니까 요거는 요걸 얘기해야 되는 건데 뭐 좀 잘못된지 내가 이해가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교회 확장된 트래디셔널 네이버후드가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2008년에 나온 요건 뭐냐면 이게 바로 뉴어바니스트들이 한번 수정한 네이버후드 티어리의 모형이라는 거. 수정한 네이버후드 티어리의 모형. 네이버후드 티어리의 어쨌든 필요성, 그 가능성은 인정을 하지만 클라렌스 페리가 얘기한 것도 뭐요? 다분히 어떻게 너무 분산돼가는 도시에서 어느 정도 이제 모아주는 생활권이 필요하다 그런 정도의 어떤 제안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어떻게 돼? 지속 가능성 또는 뭐 친환경성 또는 대중교통 중심성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요 새로운 형태의 네이버후드 티어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네이버후드 티어리를 뭐라 그랬어? 대표적으로 TOD, TND가 있다고 했죠. TOD, TN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or 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 그렇죠? 그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예요? 이제는 자동차 간선도로가 어떤 생활권의 경계를 정하는 게 아니고 녹지나 어메니티 요소가 어떤 경계 요소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든가 그리고 어떤 상업시설들 대중교통시설이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도 어떻게 돼요? 마을의 중심부도 통과할 수 있게 한다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기존의 어떤 네이버후드 티어리를 수정하는 차원에서 반영된 어떤 계획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 계획 원리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좀 더 세분화된 어떤 중심과 센터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보행에 따라서 자잘한 도시 조직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네이버후드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컴팩트하게 사람들이 그 클라렌스 페리의 네이버후드 티어리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단독주택으로 쭉쭉 펼쳐서 사는데 그거의 범위를 갖다가 이렇게 한정해 준 거에 불과해요. 실제로 그래서 클라렌스 페리의 네이버후드 티어리를 보면은 이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어바니스트들의 네이버후드 티어리에서는 이제 좀 더 컴팩트하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고층 아파트는 아니라 할지라도 한 중저층 아파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상복합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컴팩트하게 몰려 살고 사람들이 도로에 접한 아파트에 많이 몰려 살고 자기들만의 별도의 타운하우스가 아닌 도로에 접한 그런 공동주택에 몰려 살고 뭐 그런 것들 컴플리트니스 하면은 어쨌든 그 마을 안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일상생활이 충족돼야 된다는 것들 커넥티드니스는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여러 생활권들 간의 연계들 공원 녹지와의 연계들 이런 것들 바이오필리아 하면 생물을 너무 사랑함 이런 것들인데 말하자면 뭐 그 공원 녹지 생태 환경이 풍부한 이런 정도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기존의 어떤 근린주거 이론에다가 덧입혀 보면은 이런 어떤 안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상징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클라렌스 페리의 근린주거론을 자기식대로 이렇게 변형시켜 놓은 게 바로 이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후드 티어리인데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BJL 벨이라는 학자가 결국은 근린주거가 가장 도시의 기본적인 어떤 생활권 단위인데 그런 것들이 4개의 위계 단계로 분포하면서 하나의 도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일본 분들은 또 거기에만 만족하지 않고요. 근린주거 이게 네이버후드예요. 그래서 근린주거가 하나가 더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아까 영어로 본 그러니까 BJL 베리가 말한 표현에서는 커뮤니티가 나왔죠. 커뮤니티. 근데 일본 사람들은 또 이걸 갖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그거를 또 세분화한 것까지 또 이렇게 이론을 좀 발전을 시켰어요. 말하자면 근린주거 그것도 근린주거가 세포긴 하지만 세포라고 결국 안 나뉘겠냐. 더 작은 단위가 있지 않겠냐 해서 이 양반들은 또 근린분구 또 인보구까지 이렇게 구분을 했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것만 한번 보세요. 자 그러다 보면 이런 패턴이 나오죠. 요게 하나의 근린주거예요. 클라렌스 페리의 근린주거 또는 BJL의 네이버후드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이런 것들이 4개가 뭉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 위계가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BJL
베리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것은 이제 커뮤니티, 하나의 커뮤니티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커뮤니티는 하나의 커뮤니티 중심을 가져.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좀 친구들과 갈 만한 카페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는 좀 더 큰 뭐가 있는 데죠. 그러면 각각의 근린 주구들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뭐 그 표현은 다 좀 다르죠. BJL 베리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제 이걸 커뮤니티 레벨로 표현을 했고, 자 일본 도시계획에서는 이걸 갖다 또 나눠보는 거예요. 한번 근린 주구를 또 4개로 나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근린 분구가 되네. 분구. 그러니까 이게 대략 한 800m 1km니까 이걸 4개로 이걸 2개로 나눴으니까 길이를 이제 길이는 2개로 나눠졌으니까 이거는 한 이제 400m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걸 다시 또 4등분하네. 그러니까 그걸 또 인보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길이는 어떻게 돼? 200m. 그러면 근린주구라는 건 이거는 이제 보행생활권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최대 범위라는 건 의미가 있거든요. 저는 가장 이상적인 캠퍼스가 한동대 캠퍼스의 사이즈라고 봐요. 한동대 캠퍼스 사이즈가 얼마나 돼? 600, 300 뭡니까? 딱 근린주구 이내의 범위예요. 조금 더 커져도 돼. 여기서 근린주구 이내의 범위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 안에서 차 안 타도 되죠. 차 안 타도 되고 걸어서 왔다 갔다 여러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동대에 있는 한 2,000명 정도의 사람인데 어떻게 돼? 방학 때 다른 도시 다른 나라 가서도 이렇게 마주치다 보면은 쟤 한동인인데 알죠? 친구는 아니고 인사를 나눈 적은 없지만 최소한 학교 사람인 건 여러분 알게 되죠. 다른 학교는 안 그래. 왜 그게 가능한 겁니까? 자, 면식 범위를 최대화하는 근린주구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 다니는 워킹 존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그럼 그걸 4개로 나눈 건 무슨 의미일까? 또 그걸 또 4개로 나눈 건 무슨 의미일까? 글쎄 이건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의미를 찾자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인들의 보행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인들의 보행권. 좀 더 그걸 갖다가 어떻게 돼? 세분화하다 보면, 자 이건 중심으로부터 대략 한 100m 이내의 범위인 존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가운데 중심에서 볼 때 어떻게 돼? 외곽으로 100m 이내의 어떤 이런 반경을 가진 존이 되겠죠. 자, 생활권이 한 자기의 생활권 범위가 100m 이내로 제한되는 존재들이 있을까? 있죠. 보행약자들. 기본적으로 애들, kids.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보통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놀이터의 최적의 위치는 얼마라고 그러냐? 집으로부터 부모가 시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놀이터가 있어야 된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0m, 한 뭐 100m까지도 어느 정도 가능하겠죠. 자, 그렇게 보면은 이 인보구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애들의 생활권을 배려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런 존의 범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건 뭐에 참고할 수 있겠어요? 애들의 중심지를 놓는데, 애들의 중심지란 건 뭐겠어요? 유치원, 놀이터 이런 것들이겠죠. 또는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거는 자 걸어다니면서 보는 사람은 다 친구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동네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지만 여전히 타 있는 경우 많아. 하지만 대략 한 200m 이내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진짜 이웃사촌이라는 거예요. 인사하고 지내고, 인사 안 하면 저 사람 저 뭐야 우리 동네 사람들 인사도 안 해. 뒤에 툴툴거리고. 말하자면 이건 진짜로 면식 범위, 이웃사촌으로 느끼는 범위가 대략 한 근린 분구의 범위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오히려 4가지 위계가 아니라 거꾸로 다시 또 2개의 마이너한 디비전을 두기도 한다. 그것들 여러분들 한번 뭐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요. 요거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의 근린주구를 만드는데 결국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간선가로는 근린주구 내를 침범하면 안 돼. 근린주구 내로 들어오는 차는요, 살살살살 이렇게 돌아다녀야 돼. 우리 학교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차들이 들어오면 어디로 다녀요? 외곽으로만 돌아가고 갑자기 학교 한가운데를 이렇게 가로지르고 지나가진 않죠. 예전에 제가 어떤 손님 하나를 초청했더니만 이분이 한동대 처음이래가지고 차를 몰고 갑자기 저기 어디 잔디밭 앞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내가 기겁을 했잖아. 근데 원래 그 차 특별한 일 아니면 못 들어오죠. 뭡니까? 바로 그게 근린주구 패턴을 이용한 거예요. 차량의 통로는 주로 이제 외곽으로만 돌아다니고 들어오는 차는 중심을 통과할 수는 없어요. 다만 살살살살 다니다가 중심을 비껴서 갈 수는 있지. 이렇게. 그럼 중심부에 뭐가 있습니까?
이 이 네이버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뭐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뭐가 됐습니까? 교회, 공회당 또는 초등학교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요즘 시대에는 그 시설들이 사실 마을 사람들의 중심이 되지 못해요. 요새는 뭐가 중심이 됩니까? 오히려 어쨌든 뭐 상업 시설들 또는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어떤 커뮤니티 센터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뭐 그런 것들 또는 그리고 최근에는 그 네이버हु드 티어리가 이 중심이 사실은 사람들이 내향적으로 생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일반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의 커뮤니티, 네이버hu드 커뮤니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오히려 중심을 향하는 생활 패턴을 가지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간선가로변이 오히려 사람들의 활기의 중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패턴이 가능해요? 중심부가 아닌 간선가로변에 오히려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사람들이 몰리는 중심부를 놓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간선가로변에는 그 중심 시설을 위주로 생활권을 이루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옆에 있는 근린주구하고 자연스럽게 하나의 중심지를 공유하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거기다 또 어떻게 돼요? 요 간선가로변을 어떻게 돼? 대중교통망이 쭉 이렇게 따라서 지나가게 하면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대중교통 복합시설과 상업시설, 커뮤니티 시설이 합해져 있는 근린주구의 중심 뭐가 됩니까? 그게 바로 TOD의 모형이 되죠. 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그래서 오늘날은 대중교통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왜 잡음이 나고 이러니 이거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근린 중심이 필요하다. 이런 이론으로 연결된 것들이 이제 TOD라는 것이죠. 아무튼 전통적인 근린주구 이론에서 어쨌든 어떻게 돼요? 자동차로부터 중심지를 보호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변형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는 근린주구 하나보다 고립된 마을인데 근린주구 하나를 이루기보단 좀 더 근린보다 작아져. 조금 작아져. 그러면 그런 경우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가 있겠더라는 얘기죠. 또는 근린주구인데 뭐 지형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 여건이 있을 경우 이런 식으로 다른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게 단지계획 것들이고 도시계획 여러분한테 나눠주게 될 강의 안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나라의 현실과 연결돼서 나와 있죠. 그래서 라이프존이란 게 뭔가 뭐 거기에 대한 비슷한 얘기들이 쭉 설명되어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라이프 생활권은 생활권 존들은 아까 말했지만 위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위계가 몇 단계? 네이버후드, 리저널, 커뮤니티가 먼저인가? 리저널이 먼저. 커뮤니티, 리저널, CBD 이런 네 단계만 있으면 충분하다. 누가? BJL 베리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생활권 존을 갖다가 네 단계로 구성하면 어느덧 도시가 완성돼 버린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신도시에서는 나름대로 그걸 갖다 한국식으로 또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네이버후드는 말 그대로 근린 생활권으로, 그 다음에 커뮤니티는 소생활권으로, 리저널 레벨은 중생활권으로, 대생활권 되면 이건 CBD. 그러니까 대생활권은 뭐가 되겠어요? 요 자체가 하나의 도시가 되겠죠. 이거 하나가 도시가 되겠죠. 그래서 도시라는 건 뭐예요? 결국 한 몇 개, 두 개에서 한 네 개 정도의 중생활권으로, 또 중생활권은 다시 한 서너 대 개의 소생활권, 소생활권은 다시 또 서너 대 개의 근린생활권으로 모인다. 그래서 대생활권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략 한 스물 몇 개 정도의 근린생활권이 모이면 하나의 대생활권이 모이면서 어느 정도 하나의 중규모 도시가 나온다. 이런 어떤 단순한 계산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신도시 계획한 우리나라 신도시가 또 뭐냐면 이 근린생활권 위계 계획의 아주 그냥 추종자예요. 그거밖에 생각 못할 정도로 아주 이제 거기에 그거를 거의 이제 규칙으로 따르고 있는 게 우리나라 특별히 1기 신도시들인데 2기 신도시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변했어요. 분당 일산을 대표적으로 봅시다. 보면은 자, 1대생활권이죠. 대생활권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그 말은 뭐냐? 분당 이꼬르 하나 그 대생활권이라는 거야. 일산 이꼬르 대생활권. 분당 일산 둘 다 얼마? 한 인구 30만 전후의 도시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대생활권 하나가 중규모의 도시를 이루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3개의 중생활권, 그 다음에 6개의 소생활권, 그 다음에 26개의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되는 거 볼 수 있죠. 정확히 어떻게 돼요? 4개의 위계로 구성되어 있고 26개의 근린생활권을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 이런 패턴을 우리가 따른다라고 그러면 도시를 잘 계획한다는 어떤 것들이에요? 일단은 26개의 근린생활권을 우리가 어떻게 돼? 잘 짜맞추고 잘 소통하게 하고 잘 시스템을 꿰고 공원 녹지로 잘 꿰은 다음에 두루두루 거쳐서 어떻게 소생활권도 만들고 중생활권도 만들고 궁극적으로 하나의 CBD 가운데 얘네들이 다 서빙되도록 만들어주는 것들. 그게 도시계획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신도시 계획을 패러다임으로 본다라고 그러면. 그렇죠? 자, 삼본하고 중동은 이거는 하나의 독립된 도시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존 시가지에 붙어 있는 신시가지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또 말이 달라지네. 왜냐면 그렇죠. 이게 법이 아니니까 계획가에 따라서 또 그 당시에 어떤 그 계획한 사람들에 따라 조금 더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3번에서 기초생활권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소생활권 나오죠. 중생활권 나. CBD 어디가? 대생활권 어디 갔어? 없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작은 도시에서는 CBD가 안 나타나고 리저널 센터가 끝일 수도 있더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3번은 뭐냐면 규모가 작고 한 인구 4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생활권에서 끝내버리겠다 이거예요. 중동은 억지로 이제 대생활권이 나오지만 뭔가 좀 규모가 작죠. 왜냐하면 중동 역시도 어떻게 돼? 분당 일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신시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돼요? 네이버훗 유닛을 세포로해서 점점 큰 장기가 생기고 장기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의 인체가 된다. 그런 비유를 했듯이 실제로 그런 자 근린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4개의 위계에 의한 생활권 패턴 그것들이 우리나라 일기 신도시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근린생활권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근린생활권에 들어가야 될 시설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의 근린마다 하나의 근린별로 근린생활권별로 인구를 얼마나 넣고 있느냐라는 건데 사실은 클라렌스 페리의 어떤 이론을 보면은 하나의 근린생활권에 대략 몇 명이더라? 여기 나와 있네. 그 양반은 대략 한 5천 명 정도라고 봤는데 이건 뭐 미국의 얘기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널널하게 살아가지고는 우리나라 땅이 모자라죠. 우리나라는 그거의 한 두세 배 이상의 인구가 하나의 근린 규모별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산 분당뿐 아니라 이 근린주거 이론은요. 서울대에 있는 신도시에도 또 고스란히 적용됐습니다. 잠실, 목동. 얘네들은 어떻게 돼? 신시가지죠. 신도시가 아니고 자족적인 신도시가 아니고. 그래서 클라렌스 페리의 근린주거 이론 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에서 이 근린주거 이론, 위계론을 철저하게 따른 도시계획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 놈은 이제 컨버놀드가 안 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위에 있는 건 레드번 시티라는 도시고요. 하나의 근린을 갖다가 녹지축을 따라서 쭉 넣어서 하나의 근린주구를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고요. 요거는 영국의 신도시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컨버놀드는 아니고 너 이름 뭐니 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설명 좀 하자라고 하면요. 딴 게 아니고 주구 1, 2, 3, 4가 나와 있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죠. 근린주구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각각의 중심부 하나씩 갖고 있죠. 4개의 근린주구가 모인 도시네. 에게 그러면 어떻게 돼? 레벨이 어디까지 가요? 레벨이 근린주구 다음에 커뮤니티 레벨 정도까지밖에 안 가네.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여러 가지 성격상 도시의 어떤 중심부가 좀 더 위계가 높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다른 도시로부터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한다라든가 또는 고속도로 요충지에 있어서 그 주어질 위계보다 훨씬 더 또 강력한 중심이 등장한다라든가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네이버훗 위계 이론을 따르면은 4개의 네이버훗이 생겼으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한 커뮤니티 레벨 정도의 커뮤니티 레벨 또는 세게 보면 한 리저널 레벨 정도의 어떤 중심지가 있어서 하나가 전체 하나의 커뮤니티 또는 하나의 리전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근린주구 하나 그 중에 고속도로에 접해 있는 하나에는 일부러 시꺼먼 덩어리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좀 더 큰 중심지를 둬서 이 중심지가 전체 4개의 근린주구를 서빙하면서 하나의 도시의 몸을 이루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린주구를 굉장히 잘 따르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보면 되겠어요. 미국의 콜롬비아 뉴타운에서는요. 근린주거 이론을 또 나름대로 조금 변형시켜서 적용을 시켰어요. 자, 이건 뭐냐면 또 이 도시 미국 도시 같은 경우는요. 뭐 이게 고속도로가 중심지를 확 관통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또 은근히.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이거는 또 뭐냐면은
하나하나의 네이버후드를 갖다가 이제 두면서 네이버후드 하다가 이게 순환하는 도를 따라서 여러 주택들이 쭉 이렇게 고리형으로 쭉 묶여 있고 그 가운데는 초등학교. 클라렌스 페리의 모델에 보면 초등학교가 중심지에 있게 된다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클라렌스 페리의 근린주구 모형 그대로 따르고 있죠. 그래서 네이버드 센터, 그 다음에 엘리먼터리 스쿨,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의 근린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근린지가 5개가 모이면서 이렇게 꽃 같은 모형이 됐는데, 그러면서 그 중심부에 뭐가 들어서고 있어요? 하나 센터가 들어서는데 그 센터 이름 뭐라고 했어요? 빌리지 센터라고 그랬네, 빌리지. 그러니까 BJL 베리의 표현에 의하면 이거는 커뮤니티가 돼야 되는데, 콜롬비아 뉴타운에서는 그 커뮤니티라고 안 그러고 하나의 빌리지라고 부르고 있네, 빌리지. 네이버후드 5개가 모여서 어떻게 돼? 빌리지 하나를 이루고, 그 다음에 빌리지 하나, 둘, 셋, 4개가 모여서 또 뭘 이루고 있어요? 뭐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더 높은 위계의 뭔가 하나가 되는 거죠. 뭐 이름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자, 빌리지 4개가 모이고 4개가 모여서 2개가 하나의 또 좀 더 높은 위계의 어떤 생활권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얘기하자라고 그러면 이게 리저널 레벨이 되는 거죠. 자, 리저널 레벨 2개가 모여서 이제 드디어 뭘 만들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의 타운 센터를 두고 있죠. 그럼 이 전체가 뭐예요? 하나의 타운이라는 거지. 하나의 타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4개의 위계를 마련했네. 네이버후드, 빌리지, 뭔지 몰라도 어쨌든 리저널 레벨, 리저널 2개가 모여서 마지막으로 타운. 그리고 타운은 어떻게 돼요? 고속도로가 타운 센터를 통과하면서 다른 지역과 연결되게 하는 그런 패턴을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어떤 산업 지역을 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의 신도시에서 어떻게 됩니까? 전형적으로 근린주구 이론 플러스 생활권 위계 이론 2가지를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것이죠. 아까 나온 그 영국 신도시 이것들이 그대로 할로우 뉴타운이지. 할로우 뉴타운. 이게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할로우 뉴타운이 어떻게 돼요? 4개의 근린주구로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사례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 각 나라의 여러 신시가지 신도시들이 이런 근린주구 이론이 여전히 그래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요거는 인도의 2명의 어떤 계획가가 만들어낸 어떤 하나의 근린주구 계획인데, 이게 또 세계 무슨 건축사인가 뭔가를 탔어요. 또 GSFC 뉴타운이라고 구자라트 무슨 퍼틸라이저 컴퍼니 구자라트 스테이트 퍼틸라이저 컴퍼니라고 해서 비료 공장 지대에 있는 어떤 산업 타운을 하나의 어떤 근린주구 이론으로 만든 그런 계획 사례가 되겠어요. 아까 설명했던 일본에서 보는 근린주구 이론을 또 마이너 디비전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되겠고, 그리고 남은 그림들은 우리나라 실제 신도시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네이버후드 티어리가 쓰이게 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이게 뭔가 땅이 벌써 파여나갔죠. 뭐냐, 여기 잠실이에요, 잠실. 근데 여기가 지금 삐까번쩍 으리번쩍하게 지금 재개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재개발되기 전의 사전이어서 여기 지금 땅이 파여나간 모습인데, 지금 재개발되고 나서는 물론 이미 컨셉이 약해지고 있겠지만 딱 봐도 어떻습니까? 크게 봤을 때 가운데 뭔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뭔가 중심을 두고 있고, 외곽에는 아파트를 대충 설치하고 있죠.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 둘, 셋, 4개의 근린주구로 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뭡니까? 커뮤니티 차원의 지역을 잠실 신시가지로 계획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T자형의 4개의 근린주구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커뮤니티 차원의 신시가지를 만든 것들. 그게 바로 잠실 과거 잠실 지역의 어떤 개발 모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강이 되겠고, 여기 보면 롯데월드 있죠. 여기는 롯데월드 어드벤처. 롯데월드 잘 가도 어드벤처는 별로 저는 갈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빈 땅으로 나와 있지만 개발 전이지만, 여기 제2롯데월드 그 사우론 타워 같이 생긴 거 있지. 왜 롯데 타워 제일 큰 건물 있죠. 그거 뭐라 그러죠? 제2롯데월드 하여튼 뭐 있어. 그거하고 뭐 쇼핑몰도 여기 쫙 들어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요만큼이 말하면 이 전체 지역이 중심부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림들이 뭐냐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근린주구 이론을 이렇게 철저하게 따르고 근린주구 이론을 얼마나 이렇게 사랑했느냐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5개였네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5개 정도의 근린주구를 둬서 이렇게 T자형으로 잠실 아파트 단지를 구성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건 상계인데 상계 지역 굉장히 불규칙하게 생겼죠. 알고 보면 이것도 다 근린주구 이론이에요. 근린주구 이론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일본풍의 약간 세분화된 근린주구 이론을 적용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보면 근린주구 치고는 좀 커요. 근데 그 밑 안에 어떻게 돼요? 여러 개 또 조그만 작은 생활권들이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막 달려 있죠. 뭐가 되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린분구 내지 인보구, 일본에서 얘기하는 그런 차원의 조그만 생활권들을 조금 더 여기서는 계획을 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선형으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좀 큰 생활권을 이루는 식으로 계획을 근린주구 이론을 조금 더 변형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변형했다. 요거는 이제 여기 사는 사람 있을지 모르는데 서울에 목동신시가지 같은 경우도 역시 근린주구 이론을 쭉 만들었는데요. 요거는 약간 TOD적인 접근을 했어요. TOD. 그땐 TOD라는 이론이 잘 없었을 때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근린주구 둘, 셋, 넷, 5개의 근린주구가 있는데 각각이 또 중심부가 있죠. 근데 얘네들이 서로 둥글게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선형으로 쭉 지나가.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근린주구를 관통하는 어떤 또 중심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걔네들 사이에 있는 중심축은 또 굉장히 큰 어떤 하나의 높은 위계를 차지하면서 어떻게 돼요? 선형으로 쭉 꿰어져 있는 이 생활권들이 어떻게 돼? 하나의 커뮤니티 레벨로 발전하고 있죠. 하나하나는 네이버훗. 그 다음에 5개가 꿰어서 둥글게는 아니지만 선형으로 쭉 꿰어 있어서 그 가운데다가는 조금 더 큰 레벨의 중심지를 두어서 어떻게 돼요? 이 전체 6개의 생활권이 근린주구가 모여서 하나의 어떤 소생활권 VJL 베리에 의하면은 커뮤니티 레벨의 하나의 생활권이 되는 식으로 이제 계획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건 여러분 알겠지만 그 유명한 김수근 씨가 요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 배후에서 엄청나게 컨셉을 갖다 제시하고 요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요런 어떤 선형적인 근린주구 패턴으로 가게 됐다 이런 이제 뒤에 소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컨버놀드라는 이제 영국의 이제 계획인데요. 여기 보면 이것도 여러 개의 근린주구가 이렇게 세포처럼 이건 진짜 딱 세포처럼 생겼죠. 여러 개의 근린주구가 주렁주렁 매달린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여러 개의 근린주구가 이번에 어떻게 돼요? 하나의 선형으로 쭉 지나가는 도로변에 있는 강력한 타운센터. 그러니까 근린주구 이론의 새로운 변형이 되겠어요. 근린주구 이론이 하나하나 이렇게 둥글게 모여서 가운데 중심지를 두고 그런 게 아니고 근린주구 이론이 하나의 큰 선형적인 중심, 동그랗지 않고 그러니까 뉴클리어 타입이 아니고 리니어 타입, 선형으로 쭉 지나가면서 근린주구가 포도송이처럼 쭉 달리는 형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선형적인 패턴의 근린주구 결합 방식,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한 뭡니까? 아까 어디 갔어? 미국 콜롬비아 뉴타운에서 쓰인 어떤 이런 패턴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들이죠. 콜롬비아 뉴타운에서 어떻게 돼요? 뉴클리어 타입으로 근린주구를 결합시켰어요. 말하자면 가운데다 핵을 두고 핵 주변으로 둥글게 이렇게 생활권들을 배치했죠. 둥글게. 근데 그것보다도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선형적이고 좀 더 교통체계에 집중하는 형태를 본다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형성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중심지를 가운데다 이렇게 둥글게 넣는 게 아니고요. 자, 중심지를 가운데 둥글게 놓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을 둘러싸는 식으로 생활권을 배치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프로토타입 1이라고 그러면 프로토타입 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중심지를 선형으로 이렇게 쭉 집어넣고요. 근린을 갖다가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깨워 넣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계성은 조금 떨어질지 몰라요. 위계성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굉장히 수학적인 위계성이 나오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건 위계성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어떤 장점이 있어요? 자, 중심지랑 여러 근린들이 만날 수가 있어. 그렇죠? 하나의 중심지로 여러 근린주구를 서빙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보행 접근성으로 볼 때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겠죠? 왜냐? 이렇게 보세요. 자, 중심지가 선형으로 쭉 있어. 그 다음에 근린주구가 이렇게 이렇게 너댓 개씩 매달려 있어. 어떤 근린주구도 어떻게 돼요? 도심부랑 직접 접해 있지? 그러니까 보행 접근성이 훨씬 더 나아지죠. 차를 굳이 타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도시를 갖다가 우리가 선형 도시라고 그래. 선형 도시. 선형적인 도시 패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용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이것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영국의 컨버놀드라는 도시의 사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후크 뉴타운이라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자, 도시를 관통하는 선형적인 도심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린주구가 이렇게 주렁주렁 옆에 바로 달린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도시 패턴에서 어떻게 됩니까? 위계성이 분명할 필요가 없겠죠. 근린주구 패턴에서 바로 리저널이나 CBD 단계로 넘어가도 상관없는 게 바로 이런 패턴이겠죠. 그래서 가운데는 어떻게 돼? 거의 CBD급의 어떤 도심부를 넣어도 상관은 없겠더란 얘기예요. 다만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도심부가 넓게 쭉 퍼져 있으니까, 넓게 쭉 퍼져 있기 때문에 강력한 도심부가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대중교통이나 철도로 직접 연결되는 어떤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어떤 유리할 수 있겠죠. 다만 이 도시에서는 근린에서 도심부로 보행으로 바로 접근하기 위해서 차량은 지나가다 어떻게 됩니까? 도심부를 통과를 못해요. 외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외곽으로 돌아서 가야 돼. 그럼 여기는 상업시설은 차량을 어떻게 접근하냐? 지하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지하로 내려가. 그러니까 도심부 전체가요, 보행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유모차를 끌고도 각각의 근린주구에서 도심부로 15분 만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그게 이 도시의 그때 브랜드 모토였다라는 거죠. 후크 뉴타운의 계획이 바로 선형도시의 대표적인 사례였고, 그래서 컨버놀드하고 후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근린주구 이론을 조금 깨뜨리면서 선형적인 도심 그 주변의 근린주구를 주렁주렁 이런 패턴으로 알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또 굉장히 우리나라 도시에서 흠모해서 집어넣어 그 패턴 동일하게 따르기 시작한 게 바로 이게 과천이라는 거예요. 과천 가운데 이렇게 서울로 연결되는 쭉 간선도로가 이렇게 지나가죠. 그리고 주변에 도심부가 이렇게 그 선형으로 있죠.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들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 선형 CBD를 따라서 쭉 붙어 있죠. 그다음에 과천 청사에서 공무원들 여기서 근무하고 있죠. 이래서 완전하진 않지만 후크 뉴타운, 지금 영국의 후크 뉴타운에서 나온 어떤 선형적인 근린주구 패턴, 그러니까 위계성을 없애고 위계성을 좀 줄이고 근린주구하고 CBD를 바로 연결하는 형식으로 해놓은 이런 타운들, 이런 타운의 프로토타입을 그대로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프로토타입 뭐 두 개밖에 없네. 중심 주변에다가 생활권을 이렇게 원형으로 배치하는 프로토타입. 그 다음에 자, 위계성보다는 근린 생활권과 CBD의 직접적 연결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형으로 배치한 패턴들.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선 두 가지가 적절하게 이렇게 변형돼 가면서 쓰여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과천의 패턴이고요. 목동의 패턴 다시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산이나 분당으로 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조금 더 이제 변형되기 시작해요. 자, 일산의 도시 패턴을 해석해 봅시다. 당연히 이제 선형적인 도시 패턴이 딱 나온 걸 볼 수 있죠. 가운데 지하철 3호선이 딱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 뭐 띄엄띄엄 중심지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전체가 하나였대. 선형적인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근린들이 이렇게 그 주변에 결합되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형도시 모형이죠. 근데 선형도시 모형인데 계획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약간의 어떤 시체말을 써서 죄송한데 약간의 어떤 변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됐죠. 왜냐? 정발산이 가운데 딱 있는데, 정발산 원래는 자, 도시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가운데를 빡 뚫고 지나가고 선형적인 도심을 만들고 근린을 주렁주렁 달면은 그냥 후크 뉴타운 형식으로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가운데에 산이 있었던 거야. 정발산. 근데 정발산이 뭐냐면 전기가 발산되는 산이거든. 전기가 발산되는 산이야. 이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지역의 길을 관통하는, 길을 내뿜는 그런 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깎아버릴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지하철 노선이 중간을 따라 지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못하고 밑으로 이렇게 살짝 외곽으로 지나가게 버리게 된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자, 그걸 갖다 선형 도심으로 만들고 근린을 주렁주렁 달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쪽에 있는 근린들, 여기에 있는 근린들, 자, 얘네들은 뭐냐면 선형 도심이 여기 있으니까 접근성이 낮아지죠. 얘네들 어떡할 거야? 얘네들이 정발산 때문에 생긴 어떤 약간의 변형 때문에 그 부지 내에 선형 도시 컨셉이 깨지게 생긴 거야.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 어떤 방법이 있겠어?
첫째, 니네들끼리 따로 조그만 중심을 만들어 줄게 해서 어떻게 돼요? 쭉 다시 한번 도로로 연결한 다음에 조만한 근린 중심들을 넣어주는 방법이 있겠죠. 둘째, 어떤 방법이 있어요? 얘네들이 도심부까지 접근하는데 굉장히 편하고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뭡니까? 뭐 공원 보행도로, 자전거 도로를 놔가지고 도심까지 한 번에 꽝 통과하도록, 꽝 통과할 수 있도록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인 어떤 강력한 보행축을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변형됐어요. 결국 뭐냐면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자, 선형 도심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그 옆에 있는 근린은 바로 접근하면 되는데 그 이면에 있는 도로 근린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CBD까지 접근하는 강력한 보행축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이 보행축이 단순히 보행축이 아니라 가다 보면 공원도 있고, 뭐 공원 녹지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또 근린 상업시설도 있고. 그래서 일종의 말하자면 생활권 축이라고 불리는 그런 축이 이렇게 또 관통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근린도 어느 정도 어떻게 돼요? 원활한 접근성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 요 두 개의 근린을 관통한 요 생활권 축, 요게 이제 일산의 핵심적인 도시계획 요소가 됐죠. 그러니까 일산 사는 사람들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간선도로를 건너뛸 때는 큰 구름다리가 있다고. 그리고 요걸 따라 쭉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CBD까지 접근하고 계속 넘어가서 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드디어 대망의 호수공원이 딱 나온다는 거죠. 호수공원. 그래서 호수공원이 말하자면은 녹지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외곽에 있는 생활권도 녹지축을 쭉 따라가다 보면 도심부도 만나고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호수공원까지도 가는 어떤 요런 시스템으로 일산이 설계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요 생활권 축의 등장이라는 것이죠. 분당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이것도 비슷한 컨셉이에요. 자, 도심부가 이렇게 쭉 길게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일종의 선형적인 도심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 역시 근린 생활권들이 이렇게 그걸 따라서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공룡 앞발 부분은 어떻게 돼요? 근린 생활권 하나만으로 안 되겠죠? 여러 개가 맺히겠죠. 이렇게 여러 개가 맺히겠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여기 있는 애들은 중심부랑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죠. 그걸 보완하는 방법은 뭡니까? 강력한 생활권 축을 연결해 주는 거죠. 이렇게 강력한 생활권 축. 강력한 생활권 축에는 뭐가 들어갈까? 강력하면은 당연히 뭐 자전거라든가 보행으로 접근하기에 최대한 편리하게 만들어줘야 될 거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에도 중심부까지 가지 않아도 요 생활권 축에도 필요한 건 다 있어야 되겠지. 조그마한 뭐 슈퍼라든가 초등학교, 유치원, 마을센터 이런 것들이 쭉 있어. 여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현역, 뭐 이렇게 분당의 정자역 이런 어떤 도심부가 나오는 거예요. 서울까지 바로 연결되는 지하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 선형적인 도심 말고도 생활권 축이라는 게 있어 생활권에서도 상당한 어떤 상업 기능이나 공공 기능을 집어넣어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럽에서 있었던 프로토타입 2, 자, 강한 중심축이 있고 근린 주구가 주렁주렁 달리는 프로토타입 2가 있었죠. 아까 서구에서 쓰인. 요게 한국에서는 어떻게 돼? 프로토타입 3로 변형되는 거예요. 자, 근린들이 좀 이렇게 많이 달려. 하지만 그 근린들을 꿰고 지나가는 또 다른 축이 있어. 그게 바로 생활권 축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걔네들이 어떻게 돼? CBD랑 교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일종의 한국식의 변형 프로토타입이랄까요? 이런 프로토타입 3로 넘어가게 되는데 요게 대표적으로 나온 게 뭐예요? 일산 그리고 분당이라는 거죠. 그리고 눈치를 챘겠지만 지난번에 봤던 세종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 세종시는 이런 패턴은 어떻게 돼? 그런 패턴을 이제 쭉 한 바퀴를 돌렸지. 이런 식으로 돌려서 자, 중심지가 여러 개 있고요. 그런 것들이 근린이 이런 식으로 이제 달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축이 쭉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달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축이 쭉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달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중심축이 이제는 선형으로 쭉 지나가서 딴 동네로 가는 게 아니고 같은 동네에서 삥 돌면서 역시 동일한 이런 패턴이 적용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스페인의 오르테가 팀이 스페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름 이제 분당이라든가 일산에 우리나라 신도시 패턴을 잘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기가 막히게 자기들의 어떤 컨셉인 순환형 도시 패턴하고 결합을 시켜놨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계획가들이 이런 것들 갖다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세종시는 이런 식으로 계획됐다는 거. 그래서 제가 논문에서 이렇게 각 도시에 쓰인 일종의 중심축 패턴을 갖다가 뭐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과천, 목동, 분당, 일산, 세종 조금씩 다른 패턴인데 기본적으로 뭡니까? CBD가 선형으로 쭉 지나가고요. 근린이 거기에 매달리는데 자, 매달리는 근린을 또 관통하는 일종의 어떤 이런 생활건축을 또 만들어줘서 적당하게 여기도 중심적인 기능이 좀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준 것들이 우리나라의 근린주거 이론 또는 신도시 계획 패턴이었다는 거죠. 자, 왜 근린주거 이론이 결국 도시 형태, 도시 구조랑 연결되는지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겠죠. 근린주거를 갖다가 하나의 유닛으로 잘 꿰어 맞추는 그런 방식들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도시의 형태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후반기에는 이렇게 이제 근린주거를 가지고 실제 도시 형태를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계획을 실제로 한번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강의안이 좀 길어졌는데요. 한 번에 여러분 다 들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중간에 졸다가 뭐 또 쉬었다가 막 듣고 그러겠지. 그랬건 어쨌건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내용을 파악을 분명히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강의를 다 들은 사람들은 분명히 출석 대신에 출석은 안 하지만 출석 대신에 저 뭡니까 밑에다 자기 학번 이름 댓글은 달아야 돼요. 유튜브에다가 댓글은 달아야지 출석을 인정해 주겠습니다. 예,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